안녕하십니까. 어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곽수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상황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 안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미국도 아마 1월 2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2기를 출범하게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낙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 너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은 미국발 뭐 대공황 또는 주가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급락을 하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어쨌든 망하면 다 같이 망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썸네일에 차분하게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을사년이 이 1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금리 동결 문제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환율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성장률 문제가 모두 다 관련가 되니까, 결국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을 알려 그러면 미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입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미국이 주변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트럼프 2기 정부와 같은 정책은 시진핑 정부로서는 만약에 내부에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만이라든지 한반도에 대한 어떤 문제적 접근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 아닌 경고성으로 이임 인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정책 면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미 연준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2026년 5월까지 제롬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할 것 같다, 뭐 본인도 사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이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혹시 연준 의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둬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어쨌든 관세 정책,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 대외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놓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부자 감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자 감세이지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감세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놓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연준 의장 같은 경우, 지방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릴 가능성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다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만기 재무성 국채 금리가 5%에 근접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트럼프 정부 2기의 출범에 나타날 대외 무역 정책이 결국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강요들, 뭐 재무장관이나 상공부 장관 이쪽에서는 수입청을 하나 만들어서 이 수입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단계적으로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지금
말하자면 뭘까요? 좀 변칙 스타일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변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핵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2%에 가깝게 근접하지는 못할 것 같다. 한 2% 중반 정도에서 2.9% 사이에 오가는 수준이 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이제 금리 인상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금이 인하되는 문제는 부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중산층과 최저소득 계층에게는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모기지가 상당히 지금 비쌉니다. 지금 10년 만기, 15년 만기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지역마다 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6.7에서 7%까지 담보대출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기지 시장에서 조금 위태로울 수가 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또 부정적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자금 대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는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소득계층이 조금 중저계층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말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중산층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관세라든지 학자금 그리고 모기지 금리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문제와 금리 문제가 어떻게 뒤엉켜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문제도 역시 엮여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미국의 자산 시장의 방향을 점검할 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시나리오 1을 한번 가정해 보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뭐 그게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점차적으로 하든 일단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가 되지만 학자금이나 모기지 대출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면 미국 내수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겠죠. 내수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도 역시 약간 둔화세로 가게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산시장의 마이너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채권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 2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선의 내용이겠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이 트럼프 정부 2기가 어느 정도 세계 경제의 반응, 특히 신흥국 경제의 반응을 보면서 친소 관계를 잘 판단을 해서 중국에게는 대단히적인 어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같은 이런 동맹국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물가의 상승 압박 요인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인상하지 않는다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모기지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내수가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 2번으로 가정해 놓으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환율 문제, 금리 문제, 물가 문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 3번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1번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에 버무려 버리면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지 중산층 감세는 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금리가 지금 제가 6% 내지 7%대 모기지 담보대출 금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금리가 5%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제 감안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내수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월스트저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버드대 졸업생들도 지금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 사이에서도 자녀들의 직장 찾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은 수면 위는 아주 조용한 듯 보이지만 수면 밑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에 대한 무역 정책 그리고 미국의 내수 경제 이게 모두가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 제가 이제 경제 마스터에서 말씀드릴 때의 판단은 확률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약간 좀 안개 피우듯이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의 가장 베이스는 확률적인 판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인하할 가능성보다는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경제의 둔화, 그러니까 주변국들과의 마찰이라든지 미국 경제의 어떤 둔화 가능성이 결국은 중국 견제로 일어나고 중국 견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뭘까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 경제를 압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들은 동남아 경제가 될 것이고 신흥국 경제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신흥국 경제냐 선진 경제냐 이 문제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1%포인트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0.3에서 0.6%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경제의 침체와 둔화는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적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장이 중국 내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위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율 문제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외 신인도 문제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투기적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루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가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한 심리가 완전히 뭐 한국 경제가 거덜난다든지 썸네일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한번 열어보게 하기 위해서 IMF 외환위기가 온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타고 환율 문제를 건드리게 되는 것은 투기적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국내 정치 상황이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진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평가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될 부분도 존재한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 경제도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기업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존재를 하는데 다만 제가 지금 시카고 머켄탈 익스체인지나 뉴욕 쪽 선물 시장, 선물환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2026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펼쳐지고 있는가를 놓고 보면 143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 말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만약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악화된다면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보복 무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8유엔까지 이렇게 평가절하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경제 역시도 뭐 1,300원, 1,200원 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1,430원대를 만약에 우리가 실질 실효 환율이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환율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1,430원 환율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1,430원 주고 물가를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분히 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430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지 않는 물건이 뭐가 있죠? 밀가루도 수입하죠. 옥수수도 수입하죠. 뭐 콩도 수입하죠. 뭐 다 곡물에서부터 2차 산업 제품까지 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신값이 한때는 7,000원, 8,000원에 머물다가 지금은 12,000원, 15,0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더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도시락을 싸들고 점심을 드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제 이런 환율 문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과연 어떤 내수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의 2기가 가져가는 대중국 견제 정책, 그리고 미국 내부의 어떤 금리 정책, 재정 정책, 이런 파급 효과가 중국에게 1차적으로 마이너스 효과, 그리고 우리에게 또 2차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 환율 올라가면 수출 채산성, 수출한 단가가 비싸지니까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돈 더 많이 벌지 않겠냐.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가정할 때 하청을 받는 1하청, 2하청 기업들은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거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단가를 매겨주면 괜찮은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온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기업도 지금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참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 이미 뭐 시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 이쪽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지금 몸으로 다 부딪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민간 경제의 위축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런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정부는 돈을 풀 생각을 하겠죠. 뭐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경제가 살아나면 괜찮은데 금리를 낮추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전부 외부에서 발생한 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도 존재하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4월달, 5월달 지나고 나면 하락하지 않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보다 외부적인 문제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될 건데 이런 외생 변수에서 발생된 경제 문제를 금리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거죠. 금리를 낮춰드리면 그럼 많은 분들이 집을 사시고 또 소비도 하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할 것인가? 세금을 깎아드리면 또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육감으로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심상치 않은 것 같다. 다들 지금은 관망하고 조심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있는데 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봤자 이게 내수 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또는 투자를 확대시킨다든지 하는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이 되고 금리도 안정이 되고 뭐 모든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때 금리를 조금 떨어뜨려주면 투자하고 싶은 욕망이 늘어나겠죠. 그죠? 돈도 빌려서 주식시장에 신용거래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말씀인 거죠.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버터플라이 효과, 나비 효과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 이게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다시 이 중국발 경제 둔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경제는 마냥 이렇게 어두운 긴 터널을 다시 지나가야 되느냐? 뭐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뭐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둠을 지나는 그 터널 기간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수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수 기반이 흔들리는 배경을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 그리고 물가의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문제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은 명예퇴직을 시키든지 인원을 감축한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수시장에서의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주택 구입 욕구는 감소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기업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지연내관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PF 대출 문제를 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당분간 적어도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출렁거림이 좀 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CPI, 소비자 물가를 바라본다든지 또 재정정책의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기간 1년 이내에서는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결국 밖에서 얼마나 큰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바람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인가를 봐야지만 방파제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연 넘쳐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경기 호황의 가능성보다는 또는 확률보다는 높은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잖아요. 대책은 있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는 대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내적인 대응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대외적인 대응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대표단을 보내서 미국 의회와 백악관 쪽에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을 설득을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수출 물량 쿼터를 갖다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그런 대표단을 보낸다든지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 할 말이 많거든요. 야, 너는 지금 임시적으로 있는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너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확답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2025년 한 해 특히 이 상반기 동안은 상당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기간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산시장,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채권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채권 투자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강조해드렸던 투자의 자산 중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부분이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할 걸로 지금 예상되는 내용들이 가끔 뉴스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스캠이라 그랬다가 이제 자세를 완전히 바꿔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피어스 의원 및 우에다 SEC 의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친암호화폐 정책 전환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갠슬러 전 SEC 의장,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위원회죠. 갠슬러 의장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회의적인 정책을 우호적인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이제 이슈가 나와서, 제가 볼 때도 뭐 암호화폐 부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큰 하락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옛날에 한 7만 달러까지 가다가 2만 달러로 훅 떨어지는 그런 질곡은 겪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드리지만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라. 최소한 5년은 가져가시는 게 맞으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둔화가 되면은 무엇이 오른다? 금값이 오르고 미국 달러와 자산 가치의 안전 자산 가치가 오르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좀 흔들거린다 하더라도 대체 또는 보안 자산 시장은 오히려 호황기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인 또는 두려움에 이렇게 떤다 그럴까요? 걱정하시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굳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한국 경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미국 경제를 보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삼성을 보기 위해서는 하청 기업들이 어떻게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지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의 중소은행들 아직까지 그렇게 기력이 회복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큰 투자은행들은 먹고 살만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엄청 좋은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중소은행들은 지방은행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요. 간단하죠.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래서 신규 주택 건설이 막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주택 시장이 별로 그렇게 호황이지 않아요. 특히 상업용 모기지 시장은 더 안 좋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리테일샵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매 판매. 그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말은 소매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소매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소득이 많이 줄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제가 앞에서 하버드대 졸업생들도 요즘 직장 갖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재 직장 갖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면, 거기다가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리고 한다면, 환율 문제라든지 수입 물가가 미칠 소비 시장의 악영향, 이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하청기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비슷한 파급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강해지면 원하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은 1430원, 1450원, 1500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미국의 상업용 모기 시장이 안 좋다. 또 미국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내수가 준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소비성 소비 제품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물가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하느니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금리를 올리는 건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렸단 말입니다. 이게 미스 사인을 보내갖고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막 1조 원 늘어나고 하니까 또 놀래가지고 대출을 줄이고 가는 이런 상황이고, 금리를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팀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반갑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대중국의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 등 이 우방 국가들에게는 AI 관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데서 제외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한국과 일본 등 이렇게 제외시킨 국가들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의 소재 국가
또는 부품 생산 국가로서의 유용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무부가 이 인공지능 확산에 관한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를 했는데 1년 후에 발효된다고 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은 티어 1, 티어 2, 티어 3, 우리가 이제 영어로 티어 1 하면은 우대 국가, 그 다음 보통 국가, 그 다음에 좀 규제를 필요하는 국가, 뭐 티어 3. 이제 그렇게 티어라는 표현은 이제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티어 1 국가들은 한국, 일본 등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AI 관련된 반도체 무제한으로 수입해도 괜찮다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가 AI 쪽으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숨통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저 같으면 재정을 1인당 25만 원씩 준다 이런 헛소리 안 하고 한 100조에서 200조 풀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AI 산업, 로보틱스 산업, 우주항공 산업에 정부가 대대적인 출자를 해서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정부 없나요, 어디? 그 다음에 티어2는 인도 등의 국가로 특정한 보안 및 인권 기준에 동의를 하면 수입 조치하도록 해주겠다. 수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티어2예요. 티어3 국가, 중국, 그 다음에 또 누구겠어요? 러시아. 이들 국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죠. 상무부가 이번 규칙의 목적이 적대 세력의 핵 시뮬레이션, 생물 무기 개발, 그리고 군 역량의 강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긴 12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기존의 대외 수출 부분에 대한 내용, 전략적 물자겠죠.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티어 1에 속해 있다는 것이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기회를 줄 때 빨리 정부가 추경 50조, 30조 이래가지고 그냥 국민들 호주머니 채운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숨을 쉬도록 해줘야지 되겠죠.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 뿌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부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100조, 200조 정도 풀면서 AI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부품 소재 산업 이쪽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10년쯤 지나고 나면 요건 많이 얻어먹겠죠. 뭐 돈을 100조, 200조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두려고 하느냐 막 또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그 씨앗에서 뭐 돋아나는 게 아니겠죠. 어떤 건 담장 밑에 있는 거는 또 씨가 뭐 썩어서 죽겠죠. 하지만 그런 걸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일방적인 GPU 생산을 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미국 공정거래위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검찰이 들어가죠, 사실은. 그래서 분사를 하라 그런다든지 뭔가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를 분사시키겠다 그랬거든요. 1990년 후반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분을 대만과 경쟁에 있어서 대만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미 조야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침투 작전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침투 작전이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분사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는 뭘 가져와야 된다. 이런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과 뭐라 그럴까 안전을 책임져 주고 그 행복과 안전이라는 게 뭐죠? 돈 많이 버는 거죠. 뭐 있습니까? 딴 거 없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너무 그 물질적 이상주의를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 조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엔타이트러스트 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로비를 해서 무너뜨릴 기업들은 좀 무너뜨리고 분사시킬 기업들은 좀 분사시키는 노력도 일본 기업들과 손잡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살려내는 방법, 10년 뒤, 20년 뒤에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SMR 강조한 적이 있었죠. 소형 핵발전. 그죠?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기술 발전, 미래에 대한 예측 전망은, 왜냐하면 AI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24시간 365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구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이건 핵발전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비용은 비싸죠. 핵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싼데, 뭐 고리라든지 월성 같은 이런 큰 발전소가 아니라 소형 발전이니까 핵 잠수함 같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분야의 기술 발전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마스터 플랜은 이런 그 미래를 놓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때 뭐라 그럴까요? 기업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흥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만 쳐다보면 짜증나지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직업군을 만들고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소재를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과 희망이 있을 때 흥이 나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 작은 세미나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역사가 된 기업들이 몇 개가 될까? 7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일본은 몇 개가 될까요? 33,000개가 되거든요. 그거야 뭐 우리는 식민지대 살았고 뭐 대원군이 뭐 세국정책 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근대화에 늦었고 이런 핑계를 댈 만하죠. 근데 우리도 실학사상이 있었고 우리도 갑오경장을 통해서 뭐 개화를 하려고 그랬고 근데 다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의 잔재들을 한탄하고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거를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그럴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시각이 다급한 그런 시각입니다. 왜?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는 초격차의 시대에 우리는 저 뒤에 뒤처져 있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절박감을 젊은 청년들은 알고 있는데 이들이 포기하게 되니까 결국은 1년 근무하고 실업수당 받고 퇴직수당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쓰고 즐기자 pay as you go 시스템처럼 그렇게 젊은 분들이 미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꿈을 좀 주고 싶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정책, 재정정책 같은 정책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성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미국을 이해해야 되고 중국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정책 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필요한 금리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하루빨리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디레버리징, 부채 청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 지원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 금리 동결과 미국 CPI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약해서 압축해드리면 미국 경제도 서서히 둔화 기미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방향성이 인하의 방향성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보다 인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중국 경제마저 둔화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게 구조조정과 내수 문제에 커다란 악영향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연내관, 부동산 PF 부실 대출 문제, 그리고 은행과 부동산 시장의 연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 폭발점을 갖는다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 대응책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어떻게? 정부가 25만 원씩 주는 그런 잔잔한 째째 영감처럼 살림을 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소위 그 미국 대공황 당시에 펼쳤던 뉴딜 정책처럼 100조, 200조 재정을 풀어서라도 투자 쪽으로, 기업 투자와 과학기술 투자 쪽으로 씨를 뿌리는 방향으로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대응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금리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느냐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금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씨앗이 품고 있는 그 결과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